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수감자의 식사 시간 기준은 20분이지만 실제로는 10분 만에 후다닥 먹어야 하고 손발이 썩어가는데도 의무실에서는 반창고와 진통제만 주어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 2018년 발간된 책 아메리칸 프리즌의 내용 일부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교도 행정을 맡겼을 때 생기는 일은 심지어 감옥 갈 죄를 짓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감옥 갈 죄를 짓지 않은 미국 시민 아닌 시민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좀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조 에디터입니다. 건조 에디터입니다. 2018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프리즌. 형벌 산업으로 떠난 네. 한 언론인의 여행. 한 언론인의 잠복 여행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에 발간이 됐고 나오자마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서 유명해졌던 책입니다. 네. 셰인 바우어 씀. 이 사람은 살벌한 탐사 취재 기자입니다. 전쟁 이라크였나요? 전쟁 지역에 취재를 하다가 네. 지역에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한 2년인가 있었던 적이 있으시고, 심지어 이 멕시코의 마약 조직을 취재하실 때는 멕시코 민병대에 들어가서 네. 이런 체얼리즘은 짭도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물론 체얼리즘 훌륭합니다. 네, 네. 물론입니다. 네, 커리어를 겁나 터프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자신데 이분이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취업을 합니다. 교도관으로요? 교도관으로 취업을 합니다. 네. 그래도 적어도 죄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겪은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이 책에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죄수들을 이용하면 노동력은 저렴해졌다. 파업할 일도 없었다. 작업 공정 또한 자유노동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미시시피의 보고서에 의하면 죄수들은 자유노동자보다 30%나 생산성이 높다. 오래 고되게 쉬지 못하고 일한 덕이다. 멋있죠? 뭔가 조선일보나 한국경제에 칼럼 쓰시는 분들의 꿈과 같은 사회죠. 네. 이게 현실이군요. 제가 이걸 드라마 어디에서 봤거든요. 무슨 놀랍게도 스타워즈 드라마였어요. 스타워즈 드라마 안도르라고 있거든요. 네. 좀 최근 거예요. 제가 네, 좋아하는 요즘 거잖아. 네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제국의 비행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교도관 그 배수들이 네. 비행기를 조립하는 걸 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싸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SF 세계관 스타워즈가 저런 내용도 하는구나 했는데 그냥 사회 비판이었던 거잖아요. 20세기의 작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주전쟁에 대한 대소사실을 쓰면 우주전쟁을 하는 이유가 뭘지를 20세기의 마인드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겠습니까? 식민전쟁이잖아요. 식민전쟁은 노예를 늘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과. 네. 자본주의는 그 20세기에 식민전쟁을 주도하는 해적 같은 왕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전에 장정일 작가가 지적했던 자본주의라는 건 잃어버린 노비들을 되찾는 길이다. 네. 뭐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해뒀거든요. 예를 들면 SPC 삼립에 회사 편을 드는 사측 노조의 노동자들이 우리 지금 있는 직장이라도 잃을까봐 네. 동료가 죽어도 찍소리 못하고 대통령님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발적인 노예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철학적으로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좀 심한 말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인 예를 보면 좀 깔끔해지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 진짜 드라마가 현실적이네요. 거기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 팀별로 죄수들을 나눠놓고 네. 먼저 작업을 끝낸 팀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네. 아닌 곳에는 이제 좀 가혹한 처벌을 하고 네. 줄 세워서 뭐 그런 것도 나와요. 그렇죠. 네. 실제로 아이히만과 독일의 관료들이 했던 일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국부를 늘리고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죽을 때까지 함부로 착취해서 독일 기업들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일이었거든요. 독일은 그 돈을 바탕으로 세계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이고. 자, 생각하는 게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요거 한 줄도 안 읽었구나. 네. 트럼프가 당선된 날 CCA의 주가는 50%나 뛰었다. 민영교도행정기업이죠. 네. 상장회사 중 단연 선두였다. 트럼프 최대 수혜주가
교도행정주였다는 겁니다. 민영감옥주. 트럼프가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투자자들은 그 말을 억류센터를 더 많이 짓겠다는 말로 해석했다. 억류센터 뭐죠? 아이스가 사람 붙잡아가면 죄 없는 사람 붙잡아가서 자리 모자랄 때 집어넣는데 거기죠? 네, AKA 외국인 보호소. 네. 그럼 계약은 당연히 CCA와 지오그룹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민자 억류는 민영교도소 성장의 최전선인 셈이다.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교도소에 원래 있던 죄수들이 계실 텐데 우리 크리미널 네이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을 갑자기 출소시켜주고 이민국이 사람들을 잡아들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새롭게 잡아들일 사람들은 누가 수용하지? 민영기업이 돈을 받아서 새로 장소를 짓는다거나. 방 빼가 아니라 방 늘려군요. 그렇습니다. 방 늘려죠. 플로리다주에 갑자기 이민자들을 억류할 시설에 플로리다에서는 악어를 게이터라고 부릅니까? 크로커다일 게이터라고 부르겠죠. 플로리다 악어들, 이게 악어를 두 가지로 부르잖아, 양인들이. 그렇죠. 악어들을 풀어놓은 억류시설을 자랑했었어요. 이민단속국이, 트럼프가. 저는 생각합니다. 악어는 누구 돈으로 거기 풀어놓지? 늘 악어들이 있던 자리에 수용시설이 들어가면 환경이 바뀌니까 악어들이 못 살 거거든요. 그렇죠. 그들도 돈으로 괴롭죠. 악어를 관리해야 돼. 이건 오리농법 같은 거예요. 네, 다크 투어리즘에. 엘리게이터. 네. 네. 교도 산업으로 들어가는 국부가 있구나. 이러면 이번에 우리의 전문가 시민들이 억류되어 있던 곳은 조지아주잖아요. 그랬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쉐인바우어가 책을 쓰기 위해서 교도소에 몰래 취업을 했던 곳은 윈페리시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 루이지애나주에도 현대차를 비롯한 몇몇 우리나라의 부품 생산 큰 기업들이 진출해서 공장 짓고 있거든요. 네. 이 기자가 취업해서 실태를 보고한 이 교도소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민영교도소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네. 처음에 제가 나성이가 준비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우리의 문제로 아주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 살벌한 일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걸린 현대제철 루이지애나에 있고요. 롯데케미칼, 동성화인텍, S&T 등이 있답니다. 한국 기업. 남 일이 아닙니다. 미개해지고 잔악해진 미국 정권과 앞으로 계속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에 그 트위터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민들에게만 맡겨놓기엔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요. 매일매일 요새 곱씹게 되네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노동친화적 인주 양성소 퍼펙트25, 행복한 명절의 비결 바보상의 선물 세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에 국물용 중대멸치에 볶음 술안주용 중멸치에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에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추석엔 단 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입니다. 네. 그럼 저희도 찌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이왕 찔 거 맛있는 걸로 찌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최고의 달콤한 꾸루꾸루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특별한 날에만 등장하는 꾸루꾸루의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단종되었던 구움 과자를 재탄생시키셨대요. 네. 그래서 추석용으로 새롭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바닐라 마들렌과 레몬 마들렌 8구로 만들어진 추석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들렌이 취향이라서 이미 많이 드셔보셔가지고 취향이 조금 높아지신 분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마들렌입니다. 또 추석 패키지인 만큼 패키지도 고급스럽습니다. 틴 케이스에 한복 옷고름을 연상시키는 리본 장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홍콩에서 처음 이 문법을 알았습니다. 틴케이스 잘 문법이요? 팔리는 과자의 상징은 틴 케이스다. 아, 그럼요. 수집하고 양철 케이스다. 싶었어요. 네. 전 거기 이제 집에 김을 넣어놓고 먹고 있는데요. 그것도 기분이 좋고요. 좋아요. 예, 그걸 40년 동안 김 넣고 쓰다가 나이 네. 먹으면 뜨개질 자재를 그죠? 넣는데 쓰시면 되고, 네. 고풍스러운 띠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받는 네. 순간 센스에 녹아버릴 특별 패키지 준비되어 있고요. 단연간 검증된 맛이고 스페셜한 시즌에만 보이는 장인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마카롱과 에그타르트도 지금 시즌엔 예쁘게 포장되어 나갑니다. 네. 문제는 디저트 장인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인데요. 생산력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생산량 문제로 보통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유 있게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담은 적지만 센스 있는 선물로 강추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배송을 장담할 수 없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나성이는 나성과 미국 이야기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것의 결론에 있다가 다다를 텐데 그 전에 참고가 되실 만한 우리나라 기사를 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만 많이 만나셨을 텐데 실제로는 받아쓰기 많이 하는 업체들 그 언론사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민간 소망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기사로 썼습니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네. 짜친데 말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어드릴게요. 짜친데 말고. 중앙일보 바베큐 파티의 MBTI 검사도 김호중 이감 소망교도소 어떤 곳? 이게 제목입니다. 네. 조선일보 바베큐 파티 열고 MBTI 검사 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 어떤 곳? 다른 곳인가요? 지금 중앙조선 번갈아 읽으신 거 맞죠? 네, 도자와 된자만 다릅니다. 다시 중앙일보. 현재 정원은 400명인데 1인당 수용 면적은 일반 교도소보다 넓은 3.98제곱미터다. 수용자들은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명된다. 수용자들도 직원과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한다. 모든 수용자와 직원이 다 같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베큐 행사도 진행된다. 조선일보 보시죠. 교육 교화 프로그램으로는 MBTI, 우울척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인문학이나 음악, 미술, 영성 훈련 등을 진행한다. 자, 키워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직업교육으로 제과제빵, 산업설비, 이미용뿐 아니라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교도소 직원과 수감자들이 합창, 악기 연습, 독서, 기도 모임, 바베큐 파티를 함께한다. 다시 중앙일보로 돌아옵니다. 수용자들의 만족도는 확실히 높다. 확실히라는 기자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기사? 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구경교도소 3곳의 만족도는 2.83에서 3.20이었으나 소망교도소의 만족도는 3.83으로 나타났다. 다시 조선일보입니다. 교도소 환경도 더 낫다. 법무부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과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 교도소는 2.58제곱미터, 소망교도소는 3.98제곱미터이다. 자, 중앙일보의 기사가 8월 30일, 조선일보의 기사가 8월 29일입니다. 네, 하루 차이. 8월 중에 이런 소망교도소 좋은 얘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게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네. 그래서 자세히 안 보셨겠죠. 그냥 미스터 트롯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다더라. 근데 그게 민영이라더라. 이 정도만 보셨겠죠.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리려면 10년 전에 나온 뉴스토마토의 단독 기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동합니다. 네, 이동합니다.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법무부 장관 재임 시 해당 교도소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네, 제가 이 얘기 지난 대선 데이터 센트럴에서 황교안을 다루면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크게 올랐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처음 편성된 법무부 예산에서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됐다. 올해 전국의 교정시설 현대화 예산이 75억 4,7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간 황 후보자는 교정에 기독교가 개입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2003년 사랑의 교회 예배에서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음? 이듬해 아가페 소식지에는 엄청난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운영 경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70억 원이 넘는다. 반면 재단 전입금은 2012년 1억 5천만 원, 2013년 8,800만 원에 불과했다. 이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이 밝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얼개와 대충 닮은 점들이 보이죠? 네. 나랏돈이고. 네, 나랏돈이고. 네, 나랏돈이니까 재소자가 한 명 늘 때마다 받는 돈이 늘어날 것이고 마치 저 민영 고속도로처럼. 그럼요. 예. 우리는 그 정도인데 이제 프로페셔널을 다시 감상할 시간입니다. 아, 인문학, 음악, 미술, 영성 훈련 얘기 말고. 네. 네. 그거 없는 이야기. 귀엽네. 약간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네. 그죠. 기껏해야 또 제가 어제 시간에 꿀 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력 폭력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이 소망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걸러서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나마 예측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나마 좀 온순한 사람들을 데리고 채플 시간에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사회로 나왔을 때 11조를 내는 교인으로 바꾼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선발 시 종교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은 400명이니까 앞으로 늘리길 원하겠죠. 그렇겠죠. 네. 좀 약한 범죄자들을 교인으로 바꾸어내는 일을 해준다면. 네. 뭐 그 정도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뭐 개신교만 하는 뭐 없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네. 조계 교도소 뭐 통일 교도소 뭐 있을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교도소.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그냥 민영 기업들이 하는 식으로 어떤 전환이 있겠죠, 분명히. 아이파크 교도소. 네. 레미안 교도소. 레미안 교도소. 사우론 교도소. 네. 순살 교도소도 있겠네요. 그럼 이 교도소들이, 민영 교도소들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가 하는 공영 교도소와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민영 교도소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감자들을 관리해주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수감자 하나당 돈을 받습니다. 아, 진짜 돈을 받는군요. 이건 진짜 이명박 터널하고 똑같네요. 네. 네. 수감의 상업화, 무슨 말인지 확실히 느끼시죠? 범죄자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네. 네, 최소 하나하나가 돈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도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최소 수용률 등 이제 정부와의 어떤 관계에서 계약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수감자 수가 극대화돼야지만 민영교도소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정보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또 사기업이니까. 네. 이 네.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게 무서운데 계속 들어보면 미국의 공영교도소들은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감자의 환경, 교정인력 배치, 그리고 예산 지출에 대해서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그냥 사기업이니까 공개할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 위탁이어도 이런 거 공개할 의무가 없군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도소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고 수감자는 최대한 늘리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재소자들에겐 안 좋습니다. 많은 수의 민영 교도소들이 이미 과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거는 트럭이 과적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군요. 네. 과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관리가 어려워지겠죠? 네. 여기다 이런 업체들이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수감자 대비 직원 비율이 일반적인 공영 과목보다 높습니다. 그냥 일반 기업이 하는 짓을 하네요. 네. 한 명이 감내해야 하는 업무는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죄수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죄수에 대한 학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네. 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일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불도소에서 벌어지면은 인권 문제로 비화되겠지만 정보 공개를 할 의무가 없으니 덮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수감자들을 교화시키거나 재활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도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이 소망교도소에 거의 광고 같아 보이는 이 기사들을 보고 의심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자랑하는 걸 보면 이런 걸 안 하나 보다. 그렇죠. 지금 근데 민영이 아닌데도 잘 안 하나 보다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북한이 자꾸 밥 잘 먹는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쭉 다 어디서 본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는데 넷플릭스의 개국 공신인 오렌지 is the new black 이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정확히 이거 다 보여주잖아요. 네. 시즌 4쯤이었나? 네. 그죠. 이게 대체 아니 왜 저렇게들 못되게 살지? 네. 보면은 간수가 적은 거예요. 그쵸. 교도관이 적은 거야. 중간에 갑자기 민영화가 되는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교도소가. 교도관이 자꾸 해먹고. 네. 네.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났더니 과잉 진압하다가 뭐 한 명 죽고 뭐 이런 전개였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들었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린 좋다. 이걸로 매년 조단위 돈을 번다. 그럼 이 기업들 어떻게 할까요? 수감자 늘리고 싶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직업교육이나 이런 재활교육, 교화를 위한 작업 많이 줄어들죠. 왜냐? 이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좋거든요. 고객 유치. 그렇죠. 그래서 이 민영 교도소 업계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어제 시간 막 끄트머리에 나왔던 의문들이 몇 가지가 풀려요. 재범, 삼범한 사람들이 오래 있다는 건 이 민영교도소한테는 대박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죄수가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일찍 나간다. 그러면 이제 표정이 평상시 같다가 제가 25년형이다. 그럼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 아니에요. 교정 따위의 목적은 없네요, 전혀. 자,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는지 봅시다. 고객 유치하는 법 간단합니다. 로비를 하는 거죠. 그죠. 진짜 고객은 이건 B2B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범죄자들을 사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체하고 업체 간의 계약인데 이 계약에서 갑은 누구? 정부. 정부한테 로비하면 되네요. 2024년 코어 시빅 177만 달러. 지오그룹은 138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코어 시빅이 펩시였고 지오가 코카콜라였잖아요. 네. 펩시가 돈을 더 많이 쓰네요. 그건 늘 그렇습니다. 2등은 홍보비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방정부에 대한 로비 자금이니까 아마 의회에 대한 로비 자금도 뭐 이 정도거나 여기에 준하는 수준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정치 후보자들에게 따로 기부하는 것도 고려하면 거의 수백만 달러를 매년 로비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공화당으로 가죠, 대부분. 그렇죠. 로앤오더. 트럼프 상황이, 관련주. 그죠. 상황이 이런데 공화당은 왜 안 망해? 상황이 이러니까 안 망합니다. 절망적인 말이에요. 공화당 의원들. 네. 법과 원칙, 엄벌주의, 불법의 민단속. 다 민영교도소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야, 그러면 그걸 열심히 지지하고 하는 소리를 하면 실제로 현금이 돼서 돌아오네요. 정치자금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구금시설, 교정시설의
들어갈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공화당 의원이라는 겁니다. 법을 좀 더 못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특정 계급을 혐오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더 퍼뜨리는 일을 해주면 네. 교도소에는 손님들이 늘어나요. 이런 얘기. 최근 2년 동안 지오그룹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67만 달러 이상 기부했지만 민주당 후보에는 2만 달러도 안 줬습니다. 어머. 네. 네. 코얼시빅은 지난해 약 30만 달러를 후보자에게 기부했는데 이 중 27만 7천 달러가 공화당 의원에 전달됐습니다. 물론 뭐 지금 어떤 미국에 계신 분은 2만 3천 달러 받은 민주당 놈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모든 대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대 몇의 비율로 큰 정당에 다 뿌리죠, 돈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100대 1을 18대 1로 줄인 것이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민 단속하겠다는 트럼프에게 두 회사가 수십만 달러 기부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안개 속이고 불명확한 것들 투성이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건 이겁니다. 주면 받아 먹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법안을 검토하는 실질적으로 입법부의 역할까지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아, 의회 장악? 그걸 할 수 있어요. 네. 애리조나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10년 애리조나주 상원에서는 1070호 법안, 1070호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은 흔히 신분증 제시법이라고 불리는데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경찰관이 합법적인 교통정지나 검문 등 이렇게 운전자들이나 아니면 걷는 사람에게 합법적인 접촉을 했으면은 그가 불법 체류자인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네?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네? 자, 이상한 게 많으니까 몇 가지를 체크해 볼게요. 네? 경찰관이 지나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그냥 마주쳤어요. 마주쳤어요? 네. 근데 인상이 안 좋아.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민 신분을 확인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이 이상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화한 부분.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코어시픽 같은 기업의 목소리가 들리죠. 네. 야,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하루에 2명밖에 안 잡아와. 반드시 하게 해야 하루에 22명 잡아올 거 아니야.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경찰이 지나가다가 어떤 라티노가 운전하는 걸 봤습니다. 네? 한 일이라고는 운전일 수 있어요. 네. 네, 히스패닉계가 운전을 하네 하면서 뭐 한 2, 3마일 정도 한국의 단위로 하면 5km 정도 규정속도 위반했다. 아니면 노란불에 건널목을 쓱 하고 주행했다. 아니, 그건 모두가 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미국 가서 운전해봤더니 모두가 이러고 있던데. 네. 그럼 뭐라 그래요, 뒤에서? 네. 그러면 경찰이 세운 다음에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그러면은 저 집 앞이라 면허증 안 갖고 왔는데요? 라고 할 때 뭔가 좀 영어 발음이 이상한데? 네. 이러면 이제 불법 체류자 아니야? 하면서 바로 이제 체포 구금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외국에서 경찰을 마주쳐 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나라 말로 하시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시시콜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누구를 찾고 있는데 블라블라 뭐. 그래서 저 신분증 없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호텔방에서 나와가지고 편의점 갔다 오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보통 네, 그렇죠. 미국이었으면 전 지금 여기 못 있죠. 그죠. 만약에 애리조나 주였다면. 네. 그런데 당연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인종에게 극도로 불리한 법 아니냐, 사실상 적용 아니냐는 비판을 했고 이 법이 애리조나 주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법 시행 직후에 여러 인권단체와 심지어 미국 연방 법무부까지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 2012년 연방대법원은 주 경찰의 불법이민 단속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부분이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리조나에서 무사했군요. 다행이네요. 네. 진짜 이게 이상해요. 이 운전을 잘못한 거랑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 거랑 별개의 범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근데 그 두 개를 연결 지어가지고 사실상 불법 체류자를 잡으려고 그걸 핑계로 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럼 이건 그냥 피부색을 보고 판단하겠다. 잡아가고 싶은 사람은 잡아가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위헌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논쟁할 때 결론을 느끼지 못하면 논쟁은 다 바보짓이 되는 거죠. 결론은 뭐? 교도소를 채우자. 네. 근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게 뭐냐면은 이 법안을 추진한 게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고 민영교도소 기업들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보죠. 실제로 이렇게 수감의 상업화를 비판한 시민단체에서 취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인데 법안을 발의한 러셀 피어스라는 주 상원 의원은 2009년 말 초안을 작성해서 이를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이걸 직역하면 미국 사법 교류위원회입니다. 네. 여기에다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할 수 있는데 주 의원들이 기업의 로비스트들과 함께 모여서 법안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정부 조직이에요? 아니요. 그냥 민영단체죠. 아, 네. 근데 주의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기업들한테 이 법안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 놀라운 건데 여기에 이 단체 회원이 코얼시빅과 지오그룹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초안은 위원회 산하의 공공안전위원회라는 곳에 심의를 거쳤고 여기서 이제 싱글 코트가 들어가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요? 네. 이때 승인받은 법안을 보면은 주의회에 제출된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기업이 의회 전에 먼저 게이트키핑을 한번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게 그 서희건설 사무실 11층에 있던 그 무속 캠프잖아요. 제2 캠프, 윤석열 대선 캠프 제2 캠프. 1캠프인 합법적인 캠프가 있고 국민의힘 캠프가 있고 2캠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 2캠프는 합법적이지도 않고 무속인들로 마법사들로 드글드글한데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 정해서 오늘 방송에 왕자 쓰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정해놓고 나니까 실제 국민의힘의 오피셜 캠프는 힘이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스멀스멀 전복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원래 의회가 있는데 의회가 할 논의를 대신해주는 사설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의회로 그대로 거름망 없이 들어간다. 이건 그 의회에서 뭐 정책 개발 뭐 협약을 한다고 관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 내부에 사실 검토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랑 완전 다른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주의 의원들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가 돼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주의회 이 법안이 통과되자 코얼시빅과 지오그룹은 애리조나 현지에서 로비를 시작했는데 이때 로비를 한 사람, 이 코얼시빅과 지오그룹이 고용한 사람, 코플린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공교롭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만 이 사람 당시 애리조나 주지사인 얀 브루어의 선거대책 책임자로 있었고 당선 이후에도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아, 주지사 선대위원장이고 당의 고문쯤 되는 지역당의 고문쯤 되는 사람이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의 로비스트가 됐다. 아,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저 연방하원 같은데 국방위에서 무기 다루고 이런 사람들이 무기 회사 고문 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러죠. 이사 가시고. 브루어 주지사는 사실 선거운동을 하는 때도 반이민법 지지를 막 내세웠었는데 이때 공보비서관으로 일하던 폴 센시맨이라는 인물은 비서관이 되기 전에 코얼시빅의 애리조나 수석 로비스트로 일한 바 있었습니다. 회전문이네요. 네. 주지사의 정책 수석 고문 직책을 맡았던 리처드 얼크. 이 인물은 신분증 제시법 논의에 직접 관여하고 민영교도소 업체와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하는 관계가 깊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입법을 할 합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국 사법교류위원회. 네. 너무 정부 조직 같아요, 이름이. 네. 이런 비판이 거세지자 2011년 공공안전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민법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법안을 검토하거나 논의를 하는 거는 다 중단을 했습니다. 한편 신분증 제시법의 핵심 조항은 여전히 애리조나 법률로서 남아는 있는데 이제 독소 조항은 어느 정도 좀 사라졌고 실제 집행은 연방 이민 당국과 공조와의 선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일이네요. 이게 뭐 어딜 가나 독재자들이 여론 눈치 더 봐야 되잖아요. 네, 로비스트들도 여론 무서워하잖아요. 여론 때문에 공든탑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 발을 살짝 뺀 거고 나중에 또 여론이 잠잠해질 것 같으면 다시 시도하긴 하겠죠. 그럼 다음번엔 언론에 더 로비를 빡세게 하겠네요. 네, 그럼 수감의 상업화라는 거는 무엇이냐? 현재까지는 수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의회도 쥐고 흔들 수 있고 주지사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례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다. 네. 그러면 도의회나 도지사한테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뭐 여기는 이제 기독교가 중요하니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여기에 수감의 상업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네. 위의 케이스들은 사실 로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보시면서 와 미국은 무슨 정책도 쇼핑을 하는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정말 극단적으로 그냥 불법 매수입니다. 매수. 이게 아까 PD님이 얘기해주신 그 로앤오더에 어떻게 보면은 어제 스포하신 모델이 된 이야기. 네,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새 커뮤니티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실화에 기반을 둔 영화나 드라마는 이 사건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 맞아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거짓말에 가까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실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그죠.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 같은 거죠. 곤지암이다. 로앤오더가 기반을 둔 실화는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합니다. 2000년대 중반 펜실베니아주의 루전 카운티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카운티의 두 판사 마크 시아바렐라와 마이클 코너한 이 두 명은 민영 소년원 시설 운영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수천 건의 청소년 사건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려서 애들을 다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판사 2명이. 네. 일단 민영 소년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낯설게 다가와요. 네. 교도소도 아니고. 네. 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취재를 하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이 판사들이 이걸 주도했는지 아니면은 이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낼 때 이미 이런 상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공립소년원은 폐쇄됐었고 민간 운영의 구금시설에 청소년들이 계속 보내졌는데 이 두 판사가 애들을 감옥에 보낸 대가로 받은 돈이 무려 280만 달러. 지금 얼마냐? 280만 달러 한화. 이 판사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39억 원입니다. 39억 원? 네. 경미하게 절도, 뭐 아니면은 학교에서 싸웠다 이런 청소년들한테 구금형을 남발했고 가끔은 변호인도 없는데 몇 분 만에 바로 연행시켜 딱 이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변호인이 없는데 연행을 결정하고. 심지어 청소년을요? 네. 심지어 이 중에는 8세 아동이 구금된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대의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입감이 잘 안 되는데 한국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형벌을 못 내려서 좀 화가 나 있잖아요. 많이 그쵸.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아까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만 여기 맞는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피자 훔쳐 먹었다가 변호인이 안 왔는데 교도소로 보내버리고 소년원으로
만으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두 판사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시설에 보내진 청소년이 2,500여 명. 2,500명이요? 네. 관련 사건은 6,000건이 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고 60%가 가정으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이건 진짜 당당히 인면수심이네요. 근데 한 학부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이 많다는 제보를 비영리 단체인 필라델피아 주브나일 로센터, 필라델피아 청소년 법센터라는 곳이죠. 에 했고 이 단체가 무슨 얘기지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냥 애저녁에 청소년을 너무 싫어해서 네. 모든 청소년한테 유죄를 주는 성향이 있는 판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니,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보낸 청소년들이 다 같은 시설에 갔는데 네. 거기가 민영이면 의심할 건 뻔하잖아요. 이 단체는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구제를 요청했고 로정 카운티 청소년 재판부에 광범위한 위반을 고발했는데 주 대법원이 초기에는 이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누구죠? 대법관 조희대인가요? 네. 그러나 곧이어서 연방검찰이 2009년 초에 그 다음 연도죠. 두 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식 발표하자 상황이 급변했고 이 두 판사가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걸렸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두 판사가 처리한 모든 소년 유죄 판결 약 4,000건을 무효화하고 네? 기록을 말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와. 아니 근데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청원을 기각을 했다가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니까 다 무효화를 하기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게 더 이상해요. 야, 그 꼬리를 자른 네. 것일 수 있죠. 법원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요새 유명한 문구가 있죠. 희재가 시작되자. 네. 네, 그렇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ABC의 시사 방송인 2020라는 그래서 자세히 보도가 돼서 여기서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이 사건에. Kids for cash. 그러니까 애들을 돈 받고 팔았다. 정확한 말이네요. 네, 인신매매죠. 네. 그래서 이제 Kids for cash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건을 상징하는 말이 됐고 어디서 이제 검색을 해도 Kids for cash 하면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죠. 야, 이건 진짜 미국 전체를 흔들었을 만한 사건이네요. 네. PD님이 로앤오더에서는 이 판사들이 법정에서 잡혀가는 게 사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너무 끔찍한 예시라서 마지막에 좀 전체적인 맥락과는 무관하지만 사이다성 결말 부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시려고. 네. 코너한 판사 2010년 공모 혐의 인정 유죄 거래 통해서 징역 1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시아바렐라 판사는 유죄 거래를 이제 다 거부하고 거래가 있죠. 검찰하고 미국의 범죄자들. 네, 플리바게닝. 네. 2011년 배심 재판을 받아서 갈취 및 사기 등 12개 혐의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팅 실패했어. 네.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겠다. 그렇죠. 라고 윤석열이 한 거죠. 그런 거죠. 사형 12대 0. 거기 윤어게인이 12명이 와줄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뇌물을 제공했던 소년원의 공동소유주와 이 시설을 건설했던 시공업자는 기소돼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등의 형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피해 청소년 및 가족들이 제기한 연방법상 민사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두 전직 판사에게 2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되죠. 물론 이 전직 판사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으므로 그냥 상징적인 판결에 가깝긴 하겠죠. 많은 피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국가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주정부로부터 일부 피해자들이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아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적어도 그런 단어가 이제 기사들에서 많이 쓰였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찾아보니까
인신매매 피해의 경우에는 민형사에서 이 정도 받아내도 되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저당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는 진짜 비가역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그 벌거벗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네. 행정 당국과 사법 당국으로부터 범죄자를 인도받아서 그들을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그때마다 돈이 벌리고 그것이 유일한 수입원인 회사의 경우에는 어떤 짓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해 봤는데 상상력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사례들을 들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귀태입니다. 태어난 거 자체가 이런 카오스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민영교도소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룩.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르꾸르.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우리 몰입하는 액세스 몰입하는 노트북과 데스크탑 이외에 네. 가장 비싼 아이템, 제 느낌에도 가장 비싼 아이템, 하지만 추석에는 없어서 못 파는 아이템을 다시 소개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보상회입니다. 네. 명절만 되면 어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바로 그 선물. 바로 솔직히 상회. 비주얼 때문에 네. 부엌 안 들어가는 노인네들도 알아봅니다. 그럼요. 이거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희 그 광고 읽기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광고들의 칭호가 싹 붙어 있잖아요. 슬로건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광고주 이름 써 있고 뭐라고 읽는지를 정리해 놓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우린 광고주가 네. 많으니까. 그런데 바보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는 안 주고 하나는 선물 세트입니다. 선물 세트는 좀 VIP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받는 순간 경악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퀄리티의 팔각지암 죽방 멸치 선물 세트 있고요. 네, 바닷물 물결처럼 생긴 멸치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비늘이나 몸체 손상 없이 어획이 가능한 최고급 상품입니다.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한다는 게 그간의 후기이고요. 그리고 꽃새우와 죽방 멸치, 호두, 먹태채를 혼합하여서 팔각지암에 담아낸 죽방 멸치 꽃새우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장하고 마트에서 손이 좀 안 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 때 구매하시면 그 뒤에 한두 달 동안 반찬이 되게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네, 손재주 있는 분이 집안에 있으시다면. 또 다른 세트도 있어요. 대멸치, 중멸치, 새소멸치 구성으로 모든 요리에 대응하는 3종 멸치 세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게 실용성은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보상의 안주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명절에 안주도 필요하잖아요. 네. 전 상품 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안주로 먹는 죽방멸치부터 꼴뚜기, 먹태, 특쥐포 등 밤마다 생각날 마른 안주들을 추석맞이 할인된 가격으로 쟁여두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스포츠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집에서 보실 분들을 위해서 바보상의 사재기를 추천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이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기사들 외에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소망교도소 관련해서요? 보면은 그 소망교도소의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해놨어요. 네.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캡처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입소자 프로그램 뭐 제과, 제빵, 바리스타, 산업 설비, 이용, 미용 이런 거 다 갖다 붙여놓고 이게 뭐랄까 우연히 걸릴 미래의 재소자들 오라는 느낌이에요 거의. 약간 기숙사 고등학교 홍보 같아요.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네. 이게 바늘 도둑일 때 스타일이 있고 소도둑일 때 스타일이 다른데 네. 지금 바늘 도둑 만약에 초심자라면 이 민영교도소가 그러면 이제 뭐 400명이 꽉 차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소하면은 교회 많이 가고 이 정도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4,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미국의 이 회사들처럼 돌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본인들이 하는 일을 포텐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네, 아직은 정확히 그렇게 봅니다, 저도. 아직은 거듭남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교정시설의 민영화 얼마나 좋지 않은가 다들 절실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민영화가 그렇듯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민영화는 좋은 거다. 왜? 효율적이니까. 투명하니까. 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교정시설의 민영화, 수감의 상업화 되는 또 다른 이런 일련의 일들이 또 다른 국가의 기반시설, 인프라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예를 들어서 이 돈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를 고른 것이긴 한데 또 대량 투옥, 대량 수감에 의한 효과나 수감 비용의 가파른 상승 등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는 주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대량 수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의 교정국 예산은 주 일반 기금의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자면 주 예산의 뭐 한 30분의 1 뭐 이랬다. 네. 하지만 1994년 삼진아웃법 시행 이후 수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산 비중도 함께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에 24,000명이던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수감자는 2010년경,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난 후에는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증가보다 훨씬 더 가파르죠. 상식적으로 30년 동안 인구가 6, 7배들이 넘습니까? 2010년도에 캘리포니아 주 인구는 3,700만이니까 여기도 여전히 아니지 더 심하지. 200명 중에 1명 정도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때 2010년경 교정국 예산의 일반 기금의 9%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은 감옥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효율? 이게 민영화의 효율? 와,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설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 감옥에 사람들을 많이 넣어달래. 네. 그럼 돈을 많이 받을 테니까. 그럼 받아서 누군가가 막 정치가 리베이트를 받고 했어요. 누군가가 복작복작 사이좋게 이 나라 돈을 나눠 먹었어요. 그럼 더 신나가지고 좋아, 더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주지 하면 로비 비용은 더 늘어나요. 네. 그러다가 나성인이 낸 소득세의 10분의 1이 감옥으로 갔다. 아니 이거 횡령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네. 쿠팡보다 더 큰다고 치죠. 막 1년에 막 매출이 막 250달러, 500달러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미국인이 내는 세금의 절반이 감옥으로 가고 미국인 절반이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거기가 그냥 국가인 거죠. 네. 네. 크고 아름다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를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감옥들이 너무 과밀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지나치게 수감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2012년에 삼진아웃법이 개정됐고 2014년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주민 발의안 같은 게 나와서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수감 인원을 줄였던 거죠. 2006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캘리포니아 교정시설 수감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최고치보다는 5만 명 가까이 감소해서
1990년대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많이 노력했네요. 그리고 수감자가 줄자 주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영교도소 계약부터 해져 있겠죠. 네. 이게 너무 싫었겠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로 1인당 수감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감자 수는 줄어서 딱히 예산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네. 2023년, 2024년 회계연도 조정국 총 예산은 181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4조 원이죠. 이는 2019년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비용은 타주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데 텍사스의 2배에 가까운 수치고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3개 주의 비용을 합친 것보다 조금 모자란 수준이었습니다. 텍사스도 캘리포니아 못지않게 인구 많이 사는데. 네. 거기는 감옥에 많이 안 넣나요? 모르겠네요. 네. 바로 사형을 집행하나? 흥미로운 건 2018-2019 회계연도의 교정 예산의 일반 기금 비율이 9%였는데 2023년엔 6.5%로 줄어든 겁니다. 네.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전체 비용은 이미 늘어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비율이 왜 줄었냐? 그냥 세금이 많이 거쳐서 비율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닷컴 기업의 그 가치가 기업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최근 수년간 캘리포니아의 수감자 1인당 연간 비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인당 유지비가 지난 10년간 90% 이상 급등해서 2023년 기준 한 사람을 가두는 데 드는 비용은 13만 2,860달러. 약 1억 8천만 원. 이게 뭐예요? 국가가 너무 미치는 장사. 그리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너무 멍청한 지적일 수 있지만 네. 그 1억 8천만 원을 내고 라스베가스에서 놀면 제일 꼭대기 방에 매일같이 조식 부르면서 먹고 살 수 있겠는데. 이런 거를 비교를 할 때 보통 네. 피디님처럼 라스베가스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보통 뭐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은 사립대학 학비랑 비교를 많이 그죠. 해요. 저도 딱 숫자 봤을 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는 범죄자를 가두는 데 쓰는 비용과 인재를 길러내는 데 쓰는 비용을 대비해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는 USC, 이제 남가주대학이라고 네. 보통 부르는, 네. 연간 학비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게 USC 학비 비싸기로 유명한 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길러내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의 2배를 범죄자들을 가두는 데 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범죄자들은 정말 사회 해악이라기보다는 피자 훔치다 걸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수감 인원이 급감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고정 비용이 수감자 1인당으로 나눠지는 몫이 커졌고 여기에 또 교정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의료 서비스 개선 이런 게 많이 좀 확대가 되면서 1인당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냥 덩치가 크니까 그만큼 비용이 커진 거네요. 네, 결국 이것도. 네. 비록 주정부가 최근 교도소 3곳을 폐쇄하고 민영교도소 계약도 종료해서 향후 연 6억 6,700만 달러의 운영비를 절감할 예정이지만 앞에 보셨듯이 여기가 그 전체 교정국 예산이 180억 달러가 넘잖아요. 근데 6억 6,700만 달러 물론 굉장히 큰 절감액이지만 사실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지자체한테 부담되는 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입법 분석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교정 예산의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아서 수감자가 줄어도 예산 절감이 더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따르면 수감자 1인당 뭐 음식이나 의복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변동을 줄 수 있는 비용은 10%도 안 되고 90% 이상은 교도관 급여,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이유로 수감 인원이 굉장히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 예산 총액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정비를 줄이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구조가 왜 여기까지 왔냐. 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대량 투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오고 그 비용을 우리가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고정비, 교도관 급여와 시설 유지비 이건 크게 지었으니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영교도소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봐야 아직 쬐끔이고 네. 실제로 아직도 많은 민영교도소가 캘리포니아에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 중에 대부분은 고정 비용이고 그런 이유도 민영교도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범죄자들을 늘렸어요. 그래도 늘 불안한 거예요. 네. 출소하면 어떡하지? 사회에 범죄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고정비를 늘려야겠죠. 그 고정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기 때문에 이런 게 한번 늘려놓으면 쉽게 줄이기가 힘들잖아요. 네. 아니 우리 유들유들한 민주주의는 자유총연맹 하나 쉽게 못 없앱니다.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놓고 나면 함부로 줄이기가 어렵죠. 물가는 물가대로 지금 트럼프가 하늘 높이 띄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다. 네. 이건 다 민영교도소가 생겼던 그리고 활황을 겪었던 탓이다. 네. 그럼 우리 교도관들 갑자기 다 해고할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출구 전략이 더디고 힘들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감의 상업화, 민영교도소의 문제가 뭔지 아셨다면은 논란의 주민 발의안 47 경범죄 처벌 완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겠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범죄자를 수감하는 것이 엄벌주의에 따라서 벌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재소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냐라는 일종의 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뉘기 때문에 네. 제가 경범죄 처벌 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제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핸드폰 뺏기고 맥도날드 갔다가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경범죄 처벌 완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발의안 47 경범죄 완화는 마약 소지나 $950 이하의 절도 등을 중죄에서 경범죄로 격화해서 교도소 대신 다른 제재 조치가 있는 치료 혹은 재활 이런 걸로 대항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이후 주 교도소 수감자 상당히 줄어들었고 주정부에서는 이를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재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거대 마약상이 아닌 일반적인 마약 남용자, 오남용자는 네. 치료의 대상인 건 맞으니까요. 법령에 따라서 주정부의 연간 절감액 중 일부가 이 프로그램에 투자가 되는데 2024년까지 약 8억 달러, 1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게 교정 예산 절감으로 인정됐고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 지원, 피해자 지원, 학교 범죄 예방 프로그램 등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돈을 빼서 정신건강 지원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원래는 그냥 범산 복합체의 뱃속으로 들어가던 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공라디오 NPR이 발표한 연구 결과 따르면은 이 기금에서 3억 달러 이상이 재활 사업에 투입이 됐고 그 결과 이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노숙자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비율이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교도 행정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돈을 쓴 거죠. 효과가 있네요. 당연히 재범률도 감소했고요. 실제로 LA시에서 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3년 내 재범률은 7%. 근데 이게 주 평균 재범률을 보수적으로 잡은 35%보다도 훨씬 밑도는 거죠. 이러한 통계는 사소한 범죄자를 가두기보다는 지원하는 편이 공공안쪽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현재의 제도가 너무나도 불합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제도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제도를 함부로 뜯어고치면 안 된다고 막 말립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대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야. 대안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 거야. 그게 검찰개혁이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천천히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가려들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경찰이 지금 무능하다라는 말은 가려들어야 됩니다. 일단 비논리적입니다. 검찰을 뜯어고치자고 했는데 경찰이 무능하다고 하는 건 검찰개혁을 위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경찰개혁을 위한 참고자료죠. 그렇죠. 네. 경찰이 왜 무능할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리고 그동안 빼앗겨 있던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한국 얘기예요. 네. 경찰은 한동안 무능하거나 어색하거나 소소한 비리를 저지를 겁니다. 그때그때 계속 개혁해야죠. 그게 답인 거지. 지금 검찰한테 그냥 수사권을 맡겨놓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큰 개혁을 할 때에는 소소한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논쟁은 있죠. 어쨌든 이런 처벌 완화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공공안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완화의 어떤 예산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절감액이 1억 달러인데 교정국 예산은 180억 달러. 매우 적은 비율이죠, 사실. 그죠. 체감되기 어렵다. 이 정도 투자로는. 네. 결국 경범죄자 처벌을 완화해도 교정 예산의 압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반박하는 분들은 이런 정책이 없었으면은 이 교정 예산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수감자를 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나 시설 관리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테니까. 네. 그리고 민영교도소들이 공화당 정치인들을 꽉 잡고 계속해서 꽉 잡고 나가고 있다면 수감자는 영원히 증가 추세에 있었을 것이고 모든 주의 주민들을 다 잡아먹을 때까지 그러면 결국 다른 데 쓸 돈은 없어졌을 테니까. 인구와 관계없이요. 네. 네, 이런 처벌 완화 정책 자체가 교정 예산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처벌 완화든 엄벌주의든 뭐를 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의 시민들도 언젠가는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미국의 시민들은 1980년대, 90년대 엄벌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범상 복합체, 교도소 산업이라는 괴물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네. 일부 진보적인 주나 뭐 시나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한 번 커버린 산업을 막고 이걸 줄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커뮤니티를 봐도 가끔 보면 우리나라 형량 너무 가볍다. 뭐 감옥에 많이 넣어야 된다. 막 형량 세게 때려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야 하는 사건에 대한 평가와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알 수 없는 뭉뚱그려진 분노가 합해져 있으니까 문제죠. 네. 보통 구분이 안 되고요. 저는 근데 이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것도 아주 센 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괴물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뭡니까? 우리는 처벌을 통해서 안심을 살 건가, 재활을 통해서 안전을 살 건가. 안심과 안전. 네. 둘은 별개의 일이죠. 네. 생각해볼 문제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였는데 다 듣고 나니까 이런 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구나. 소망이 붙어있는 한 아직까지 안전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엄벌주의는 정치적 도구란 말이에요. 네. 엄벌주의는 늘 인기가 있고 그 엄벌주의는 합리적인 정치인들도 써요.
쓰죠. 네. 지금의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성은 뭐였죠?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영원히 망하게 해주겠다. 엄벌주의죠? 네. 하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죠? 그게 정의니까요. 그걸 시민들이 인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엄벌주의를 인기를 위해 쓰는 또 다른 사례가 제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죠. 딱 들어왔네요. 그게 인기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왜 안심했다고 말씀드리냐면 2시간 동안 나성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이 거기 안 속았습니다. 잘. 무슨 꿍꿍이로 저래? 저거 노태우 때 하던 일인데. 그리고 12구 참사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설은 분분합니다만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포퓰리즘적 엄벌주의가 경찰 행정을 흔들게 했고 그 흔들린 틈을 통해서 안전이 망가진 사건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엄벌주의라는 깃발을 다시 흔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가족과 희생자분들에 대한 조사를 몰래 하다 들킵니다. 네. 그때 아니 뭐 막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두둔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기껏해야 한 줌 지금의 윤호개인들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만 돌다 그쳤죠. 네. 한국은 그 엄벌주의가 포퓰리즘으로서 50% 이상의 표를 못 끌어내는 나라라는 걸 저한테는 희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달까요? 네. 하지만 닉슨과 레이건은 성공했고 그때의 후과는 이렇게 치러지고 있다. 다시 한번 질문은 무엇? 미국이 엄벌주의를 하고 있단다. 와, 미국 멋지네. 거나 미국 가서 살래? 아니라고요.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이제 시민들이 화가 나는 지점은 그거죠. 그게 뭐 저 성범죄든 아니면은 중대재해든 왜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냐. 그러면 그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은 이제 지금 국민주권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로감독관을 늘린다. 네. 혹은 이제 여성과 관련된 경찰 내 부서를 증원한다. 그리고 그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교화와 교정의 문제니까 관련돼서 상담사와 사회복지사의 필요성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이게 다 돈이죠. 네. 네. 나성인이 설명해 주신 게 그겁니다. 그 돈을 거기에 쓸 거냐, 경찰을 늘리고 복지사와 상담사를 늘리는 데 쓸 거냐, 관련 시설을 늘리는 데 쓸 거냐, 아니면 민영교도소에 덮어줄 거냐. 네.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한국인들이 잘 선택하지 못할까? 저는 아직 그 정도 의심은 없습니다. 네. 그걸 잘 떼어내는 작업을 언론이 그나마 해왔었던 걸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만 저는 이게 이제 민영화의 측면에서 좀 더 무서울 따름입니다. 아, 네, 그렇죠. 이것도 되는구나. 엄벌주의 문제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성인에 대한 위로이기도 해요. 캘리포니아 주가 빨리 경찰에 돈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폰 훔쳐가도 수사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도소에 사람은 안 늘리면서. 네, 한국의 이 부족한 경찰 인력들이 당근 사기도 수사해 주잖아요. 해주죠. 네, 그런 날이 오려면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경찰 비용도 좀 늘리긴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향성을 지지해 줘야 되겠다. 민영교도소에 더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그 정도로 읽힙니다. 네.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뭘 감당해야 될지. 네. 아직까지 한국은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깊이 해야 할 소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저는 이제 민영화만 겁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나성인의 어머님께 큰 위로를 전해드리고. 네. 폰 다시 사주셨습니까? 네, 제가 볼 때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 것도 저희 어머니가 가진 폰의 가격을 보고 나서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모델을 쓰셨나요? 구글 픽셀 뭐 이런 쓰셨구나. 예.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확실히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다는. 950보다 한참 밑. 네네네. 그래서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교도소마저 민영화될 수 있다면
다른 많은 것들이 민영화될 수 있다는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도 진짜 그런 생각 요즘 많이 들어요. 예. 내란 특검의 수사를 안 받으려고 애쓰면서 네. 저항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중진이나 초선 의원들 보면서 이 사람들 윤호개인들하고 놀고 윤석열 석방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 하는 거 들으면서 야당 다시 탄압이다. 한번 확인하게 되거든요.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말 가장 큰 위험이다. 저들이 정권을 다시 잡거나 네. 최소 국회 다수당이라도 되면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거꾸로 뜨리려고 할 것이다. 분명 다시 시도할 것이다. 네. 그러면 역진 불가능한 민영화들을 마구 할 거거든요. 예. 윤석열 정권 때 100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뇌는 이명박이다. 스타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민영교도소 만날 수 있죠. 네. 저희는 4년 9개월간은 괜찮다. 그리고 그동안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된다. 네. 나성인 고생하시라. 늘 알아서 잘하시라는 엔딩인 것 물가 같아요. 방어 잘하시라. 네. 나성인의 가족 여러분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나성인과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